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날들이 가장 끔찍한 기록으로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복자입니다. 74살이고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다 5년 전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는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하는 사이입니다.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설거지를 마치면 꼭 오전 10시에 집을 나섭니다. 산책 코스는 늘 같습니다. 딱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요? 그냥 익숙해서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아는 사람들 얼굴도 보이고 날씨도 느끼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범죄를 숨기기 위한 가장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지난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전화 좀 해보시래요. 경찰서요? 네. 참고인 조사 관련이라고 하던데요. 명함 여기 두고 갔어요. 명함에는 경찰서 형사과 박진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도 함께요. 참고인 조사라니 무슨 일인지 전혀 짐작이 안 갔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윤복자인데요. 경비실에 명함을 남기셨다고. 아, 윤복자 어르신이시죠? 박진우 형사입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경찰서로 한번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간단한 조사입니다. 무슨 조사요? 전화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오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뭔가 단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과 사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박진우 형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최근 이 지역에서 중고거래 사기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분을 지목하고 있어서 확인차 모신 겁니다. 저를요? 정확히는 나이 드신 여성분이라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자주 목격되시는 분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형사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할머니였다, 나이든 여자였다, 말을 반복했다, 오전 시간에 만났다. 그리고 거래 장소가 대부분 시장 근처나 은행 앞이었습니다. 저는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어르신도 다 그렇게 하세요. 피해자들이 범인에게서 들었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버릇이었습니다. 형사님,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어르신 이 시간대에 이 동네를 매일 다니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CCTV도 확인해봤는데 비슷한 체형과 옷차림의 분이 반복적으로 포착됐어요. 형사는 노트북을 돌려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저는 그 영상 속 사람이 저처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옷, 같은 가방, 같은 걸음걸이. 이게 저처럼 보이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산책만 했어요. 산책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셨죠? 네, 매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요. 범죄 발생 시간이 정확히 그 시간대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참고인 조사입니다. 범인이라고 단정한 게 아니에요. 다만 피해자분들의 진술과 CCTV 영상, 그리고 시간대가 너무 일치해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지난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쯤 시장 근처에서 중고폰 거래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중고폰 같은 거 산 적도 없고 팔 것도 없어요. 3월 22일 은행 앞에서 상품권 거래는요? 그것도 없어요. 4월 5일 공원 입구에서 가전제품 거래는요? 형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여쭤볼 게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결백해요. 네, 조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경찰서를 나왔지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나지? 왜 하필 나를 의심하는 거지? 그날 밤 저는 달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저는 매일 외출할 때마다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습관입니다. 3월 15일, 3월 22일, 4월 5일 모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산책을 나갔던 겁니다. 그럼 그 시간에 내가 그 근처에 있었다는 건가? 하지만 저는 범죄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을 뿐입니다. 며칠 후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또요? 피해자분들이 어르신 사진을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 사진을요? 신원 확인 절차입니다. 저는 다음 날 다시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형사는 제 사진을 찍었고 그걸 피해자들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형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어르신 피해자분들 중 두 분이 그분과 많이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확신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인상이나 체형이 비슷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분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셨고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형사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산책만 했어요. 어르신, 제가 지금 어르신을 범인이라고 단정한 게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진술과 CCTV 그리고 이번 신원 확인까지 겹치다 보니 형사는 말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혹시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신가요?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으신가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저는 멀쩡해요. 기억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지나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평소처럼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눈을 피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건가?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경찰서 다녀왔다면서요? 누가 그러던? 아파트 사람들이 다 안 돼요. 엄마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엄마, 정말요? 혹시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전 10시 아파트 정문을 나섰습니다. 시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 앞을 지나가는데 직원이 저를 유심히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쯤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냥 산책만 했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사였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내일 다시 한번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또 뭐가 있는데요? 추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4명이에요. 모두 같은 시간대, 같은 지역에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형사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어르신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나와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달력을 다시 꺼냈습니다. 3월, 4월 모든 날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증명하지?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CCTV에는 저처럼 보이는 사람이 찍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저를 지목했습니다. 시간대도 일치합니다. 말버릇도 비슷합니다. 이상하긴 했다. 너무 잘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경찰서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형사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형사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어르신 혹시 중고거래 앱 사용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휴대폰으로 문자 주고받으신 적은요? 그것도 잘 못해요. 전화만 겨우 받습니다. 그럼 은행 계좌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통장 들고 직접 가요. 인터넷 뱅킹 같은 건 못합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보기엔 어르신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셨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뭐요? 혹시 누군가 어르신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르신과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르신처럼 행동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를 이용했다는 말인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용했다고? 왜? 어떻게?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벌떡 일어나 달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월 15일 체크, 3월 22일 체크, 4월 5일 체크, 4월 12일 체크, 모든 날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이상한 날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4월 8일. 그날만 체크가 없었습니다. 왜지? 왜 그날만 안 나갔지?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4월 8일.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날 병원 갔었지. 건강검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고 오후 2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책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날은 내가 집에 없었던 거네. 저는 달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형사에게서 들었던 범죄 발생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3월 15일, 22일, 4월 5일, 12일. 모두 제가 산책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8일은? 그날은 범죄가 없었을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4월 8일에도 범죄가 있었나요? 4월 8일요? 잠깐만요. 형사는 잠시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4월 8일은 신고가 없었네요. 왜 그러세요? 그날 저는 집에 없었어요. 병원에 갔었거든요. 병원이요? 네. 건강검진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오후 2시쯤 돌아왔어요. 산책도 못 나갔습니다.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르신, 그거 증명할 수 있으세요? 네. 병원 영수증 있어요.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져올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서랍에서 병원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4월 8일 오전 9시 접수, 오후 1시 30분 수납. 시간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형사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르신,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그날 범죄가 없었다면 그건 어르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정말요? 범인은 어르신이 외출하는 시간에만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는 컴퓨터를 켜고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형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그 날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병원 영수증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지만 형사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형사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니, 나가려고 했습니다. 나가려다가 핸드폰에 경찰서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윤복자입니다. 아, 어르신. 죄송한데 오늘 오후에 경찰서로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가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저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는 이번에도 작은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형사는 서류 몇 장을 펼쳤습니다. 어르신이 주신 병원 영수증 확인했습니다. 4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병원에 계셨던 게 맞습니다. 그럼 저는 무죄인 거 아닌가요? 그게 조금 복잡합니다. 형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표가 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범죄 발생 일자와 시간대입니다. 형사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요. 전부 오전 10시대 시장은행공원 어르신 동선이랑 겹칩니다. 그래도 4월 8일은 제가 병원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형사는 표를 확대했습니다. 이상한 건 딱 하나예요. 4월 8일만 멈췄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어르신이 범인인데 그날만 병원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못했다. 둘째, 범인이 따로 있는데 어르신의 일정을 알고 피해 다녔다. 형사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뭔데요? 어르신,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사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3월 15일 CCTV 영상이었습니다. 시장 근처 오전 10시 20분. 화면 속에는 중년 여성 한 명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체형, 옷차림, 걸음걸이 모두 저와 비슷했습니다. 이게 저처럼 보이는 건 인정해요. 근데 얼굴은 안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얼굴 식별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 좀 보세요. 형사는 영상을 일시정지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가방 보이시죠? 네, 어르신이 평소 들고 다니시는 가방이랑 똑같습니다. 갈색 천 가방, 끈이 긴 스타일. 저는 제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형사는 다른 날짜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3월 22일 은행 앞. 여기서도 같은 가방이 보입니다. 4월 5일, 4월 12일도 마찬가지고요. 화면 속 여성은 매번 같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이런 가방 많은 사람들이 써요.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 같은 가방, 같은 체형. 이게 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형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혹시 어르신 말고 이 가방 쓰는 사람 아세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아니요. 이 가방은 제가 5년 전에 산 거예요. 시장에서 샀고요. 시장에서 샀으면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때 형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피해자 진술서 내용 기억하시죠? 네, 피해자들이 범인에게서 들었다는 말 정확히 기억하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어르신도 다 그렇게 하세요. 이런 말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평소에 이런 말 자주 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말버릇이 있긴 한데 그게 범죄랑 무슨 상관이에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모두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어르신의 평소 말투와 일치합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형사님, 그럼 저랑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이 범인이란 얘기잖아요. 저는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CCTV 시간대, 장소, 가방, 말투, 모든 게 어르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4월 8일은 제가 병원에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르신이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어요. 4월 8일 하루만 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 CCTV에 얼굴이 찍힌 영상은 없는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4월 8일만 범죄가 없었다. 그날은 내가 병원에 있었다. 그럼 범인은 제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일까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사를 나눴을 텐데 그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지만 아주머니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아주머니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달력을 펼쳤습니다. 3월 15일, 22일, 4월 5일, 12일, 19일. 모두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들 모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4월 8일만 체크가 없었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그날 병원에 간다는 걸.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달력 앱을 열었습니다. 4월 8일에는 건강검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내 휴대폰을 봤나?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집에 둘 때도 거실 탁자 위에만 둡니다. 누가 볼 수 있을까요? 그날 병원 가던 아침, 제가 경비실에 들러 택배를 찾았던 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저는 가끔 경비 아저씨에게 택배를 맡깁니다. 그럴 때 휴대폰을 경비실 책상에 잠깐 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 경비 보조가 하나 있었는데 항상 제 말을 유심히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설마. 하지만 경비 아저씨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산책을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을 나설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정문, 시장 쪽 길, 은행 앞. 평소처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익숙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갈색 청가방을 든 여성이었습니다. 저처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저는 얼른 창문을 열고 자세히 봤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체형과 옷차림이 저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급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문을 나서는데 그 여성은 이미 시장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도 있고 최대한 빠르게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에 빨리 걷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 여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지? 저는 시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오늘 오전에 외출하셨어요? 아니요. 집에 있었어요. 왜요?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수법이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집에 있었어요. 진짜예요. 그럼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으세요? CCTV나 누군가 어르신을 팠다거나? 아니요, 혼자 집에 있었어요. 혼자 계셨으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시간대에 경비실 CCTV나 엘리베이터 기록이라도 같이 확인해 볼게요. 형사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내내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그 여성, 저 사람이 범인일까?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못 봤고 그냥 뒷모습만 봤을 뿐입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어제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누구요? 저랑 비슷한 가방을 든 여성이요. 오전 10시쯤 아파트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얼굴은 보셨어요? 아니요. 뒷모습만 봤어요. 그럼 그게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는 거네요. 하지만 어르신, 지금 이 동네에 갈색 천 가방 든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수십 명은 될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혹시 그 여성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경찰서로 나와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다음 날 오전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는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무거웠지만 뭔가 확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오늘은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뭔데요? 형사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CCTV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체형, 걸음걸이, 포포까지 정밀하게 분석했어요. 그래서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 의견으론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요? 어르신은 오른쪽 다리를 살짝 끌듯이 걷는데 영상 속 인물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포폭도 다르고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범인이 아니란 거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적어도 영상 속 인물이 어르신일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남았어요. 뭔데요?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르신을 흉내냈다는 뜻입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나를 흉내냈다. 왜일까요? 무슨 목적일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에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발신자는 정민수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던 정민수입니다. 할머니 억울하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만나서 얘기할까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정민수,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였을까요? 정민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경비실에서 일하던 사람. 저는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던 정민수입니다. 할머니 억울하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만나서 얘기할까요?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저는 바로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지금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요. 무슨 문자요? 정민수라는 사람한테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했던 사람이래요. 저를 도와주겠다고. 정민수요? 잠깐만요. 형사는 잠시 뭔가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그 사람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저는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답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나지도 마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님, 그 사람이 범인인가요? 아직은 모릅니다. 일단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경찰서로 나와주세요. 빨리요. 무슨 일이에요? 어르신, 정민수가 유력합니다. 지금 신병 확보 들어갔어요. 어르신 진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서둘러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는 작은 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와 사진이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를 드려야 합니다. 정민수가 범인인가요? 현재까지는 정민수가 가장 유력합니다. 다만 어르신 앞에서 섣불리 확정이라고 말할 순 없어요. 증거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형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주신 전화번호로 추적했습니다. 그 번호로 중고거래 계정을 찾았고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대화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돈을 보낸 계좌가 전부 같은 대포 통장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그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간 ATM 위치가 경비실 근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민수가 사건 시간대마다 근무표와 출입 기록이 겹쳤습니다. 그럼 확실한 거예요? 물증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형사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이게 4월 12일 범죄 발생 직후 영상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람이 정민수예요. 사진 속에는 중년 남성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갈색 청가방이 보였습니다. 저 가방, 어르신 가방이랑 똑같습니다. 정민수 집에서 같은 디자인의 가방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구매 내역도 확보됐고요. 정민수는 어르신의 일정을 파악해서 어르신이 산책 나가는 시간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왜 저를?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민수는 경비실에서 일하면서 어르신의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 나가고 같은 가방을 들고 같은 말버릇을 쓰고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럼 제 휴대폰도 정황상 그날이 맞습니다. 어르신이 경비실 책상에 휴대폰을 두고 갔던 날이 있었고 정민수가 조사 과정에서 일정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4월 8일 병원 일정도 그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날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요.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형사님, 그럼 정민수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체포됐습니다. 곧 구속될 겁니다. 진짜요? 어르신은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형사는 잠시 기다려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정민수가 왜 어르신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왜요? 형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민수 말로는 어르신이 가장 쉬워 보였대요. 나이 드신 분이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휴대폰도 잘 못 쓰시고 그래서 의심이 가장 쉽게 쌓일 거라고 판단했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냥 나이가 많아서 선택된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정민수는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절대 자기 손에 증거를 남기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의심이 어르신에게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곧 공식적으로 무혐의 처리됩니다. 피해자분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했고요. 어르신 명예도 회복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어르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특히 4월 8일 병원 영수증,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님, 그런데 정민수는 어떻게 잡혔어요? 제가 문자 받은 것 때문인가요? 정민수가 어르신한테 문자를 보낸 게 실수였어요. 아마 어르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증거가 됐습니다. 그럼 정민수는 왜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형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정민수는 어르신을 만나서 도와주겠다며 안심시키고 그 다음엔 어르신 손에서 휴대폰과 영수증 같은 증거를 확인하거나 없애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뭐라고요? 수법이 늘 그랬습니다. 피해자를 흔들어 놓고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이요. 어르신도 그렇게 조종하려 했던 겁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맞습니다.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어요.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늙어서 의심받은 게 아니라 늙었다고 선택된 사람이었다. 평소 같으면 화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허무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경비 아저씨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들었어요. 정민수 그 자식이 진짜 범인이었다면서요? 네, 저도 몰랐어요. 그 친구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경비 아저씨 잘못은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도 다 알려질 거예요. 할머니가 억울하게 의심받았다는 거요. 고맙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 정민수는 잡혔습니다. 저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명예도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뭔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전 10시 평소처럼 아파트 정문을 나섰습니다. 시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억울하셨죠. 다행히 잘 해결됐다던데요. 사람들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은행 앞을 지나가는데 은행 직원이 나와서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도 걱정 많이 했어요? 고마워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소 앉던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가? 하지만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예전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게 편했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평범함이 누군가에게는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달력을 다시 펼쳐볼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체크 표시를 할 겁니다. 저는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를 겁니다. 제 일상은 제가 지킵니다. 누구도 함부로 이용할 수 없게요.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응, 엄마, 제가 엄마 의심해서 미안해요.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엄마 혼자 힘들었을 텐데. 이제 끝났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내 일상은 편안함이지만 누군가에겐 노려볼 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나이가 많은 건 약점이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 그걸 약점으로 만들려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일상을 내가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74살 윤복자입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산책을 나가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가방을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늙어서 의심받은 게 아니라 늙었다고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겨낸 사람입니다.